아,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니 설령 누가 아유 좀 앉으세요 권유한다 하더라도 설령 뭐 이배용이 아부 떨려고 권유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를 올라가서 용상에 앉습니까? 아니 문화재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사람은 저 뭐야 그 외국의 문화유산에서 가도 앉으라 그러면은 앉을 사람이야.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은 놀랍지는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미 그러고도 남는다. 종묘의 차를 혼자 가서 마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종묘가 뭡니까? 그러니까 죽은 왕들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뭐 죽은 왕들 제사 지내는데도 내가 마셨는데 뭐 이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아마 저게 먼저일 거예요. 네. 왕좌를 먼저 앉고, 그쵸. 이제 용상에 먼저 앉고 우리가 그 사극에서 보면은 그렇죠. 용상이 있는데 되게 높아요. 맞아요. 저게 한 1.5m 돼요. 네.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건데 뭐 김건희가 그 쾌감을 느꼈겠죠.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계속 왕이 나오잖아요. 네. 왕. 그러니까 뭐 손바닥 왕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 통일교에서 저기 권성동한테 이거 돈 주면서 절반에다가는 왕자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이거를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행동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저 포즈가 너무 눈에 띈다. 저 포즈 어떡할 거야? 김건희의 트레이드 마크가 사실은 옛날에 그거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 사진도 띄워.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예 잠깐만요. 우리 이것도 봐야 돼. 순천만 정원박물관. 저 박람회. 아 저거 진짜. 아니 저 사진이 진짜 화제의 사진이었다. 저거. 제가 예전에 2023년에 네. KBS 라디오에 나갔을 때 저 포즈를 따라해가지고 다들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KBS 진행자가 안절부절한 거야. 거기 최고 존엄을 이렇게. 그때 맞아. 계엄전이었죠. 네, 이거 계엄전이 계엄전. 정권 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얼마 안 됐을 때 맞아요. 1년이 네. 아직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적었다 왜 이런 짓 하냐 도대체 하면서 따라했다가 근데 굉장히 제가 요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근데 그 저기 뭐야 제재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방심위에서? 제재는 안 했어요. 제재는 안 했는데 네. 난리가 났어 KBS에서 이것 그랬겠네요.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김준일 선배가 영연백 그런 거. 영연백. 예. 아니 한동훈하고 같이 사살. 예. 얘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지난 총선 때 방심위에서 제 이름이 150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다 찍힌 거지 그러니까 저런 거 했다가. 맞아요. 블랙리스트 이제 찍어놓고 그 고소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용감하십니다.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였다 2023년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떠셨어요 이정주 기자 이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아니 근데 그 원래 그 코바나 컨텐츠 솔직히 말해서 그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문화재에 대한 뭐 예전에 미술품 뭐 공수해서 미술하고 평소에는 별 그런 걸로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그 캠프 중에 김건희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듣기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음악이나 미술 전공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전면 배치시켜요. 김건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스몰 토킹 하는데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한대요. 본인 말로는 예. 뭐가 뭐 로코코 양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엄청 있어 보이면서 좋아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뭐 이런 문화재도 자기는 그냥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고 발로 차보고 싶고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는 막 잘난 척하지만 여기 예. 역사적인 뭐 그런 의식도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그냥 영부인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하고 같은 행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단독으로 와서 이거 해도 된다. 예, 이런 마인드. 김준일 선배 말대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냥 궁궐 사유화죠. 그런데 경복궁 근정전만 간 게 아니라 전체 12군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국가유산청장이 어제 국회 문체위 출석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을지는 본인도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 조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그냥 아무데나 저렇게 그리고 미리 사전에 예고 없이 온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오늘 뭐 날씨 좋은데 경복궁이나 갈까? 이게 휴궁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에 대한 견적이 나오는데
그 최소한의 무례함, 그러니까 예의가 정말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식도 없다. 그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집권 기간 동안 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찾은 게 11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를테면 거기에 공식 행사가 열려가지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렇겠죠.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러면 진짜 옛날에 왕들 예. 뭐 왕비들 예. 이런 사람들이 중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본인이 혼자 그냥 제 추론인데 진짜 예. 거내면서 또 통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천천히 거내면서 내가 왕인 느낌을 진짜 만끽했겠다 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이기현 의원 인터뷰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쭉 저기 찾아보고 있고 추적하고 있는 의원인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의전 비서관실에서 3명에서 4명이 그날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안 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기능이 평일에 화요일이거든요. 평일에 김건희를 보좌하기 위해서 전체 의전 비서관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나갔다. 그래서 김건희 쫓아다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도 청와대 5년 있었지만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런 일을 막 감행한 거다. 김건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께서 이제 다음 나올 사진은 김건희가 어좌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했을까? 무슨 얘기 했을까? 이거 궁금한데 그거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뭐 주진우 기자가 그거 지금 뭐 확보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기 앉아가지고 다음은 나야. 다음은 나야. 통일 대통령. 대통령.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거 했을 것 같아 진짜. 그 맨발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턱 꿰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김건희의 대표 포즈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네, 이거였다가 이제는 이제 이거. 권현이 이거. 김건희. 예. 스레빠 신고. 스레빠 허리에 신고. 손 놓는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 이게 약간 마포대교 때도 맞아요. 이렇게 하는. 원래 그렇죠. 허리 손은 우리 이렇게 잘 안 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먹 쥐고 얹는 거 있잖아요. 네. 마징가 제트처럼. 이 태권부 얘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 맞아요. 이게 그리고 통상은 뭐 남녀 차별 아니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포즈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통상의 시민들은 저런 데 가면 문화유산을 보면 저게 인류유산이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겸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지는데 저 사람은 경회로에 딱 올라가가지고 허리에 손 얹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예의범절이라고는 일도 없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사생대회 가잖아요. 그리잖아. 네. 경회로우도 그리고 맞아요. 학교는 다녔지 않나요? 고등학교는? 정력이죠. 그러니까. 경기대 어떻게 된 거? 경기대.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충격적인 사진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24년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마크로 로스코 화가죠. 자녀들과 차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2023년도 사진이 공개됩니다. 그렇죠. 저기는 경회로 2층이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원고를 쓰느라고 좀 살짝 헷갈렸던 것 같은데 다시 땡겨서 보니까 김건희 씨와 다른 사람들이 신은 슬리퍼가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구경 기자님 저 사진 딱 보고 일감. 그 태도와 자세가 네. 일단은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눈빛과 손발짓을 통해서 몸 동작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올린 자세 결국은 이 좌중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선임이다 V0다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장 같은 경우에도 경회루라는 데가 과거에 보면 조선시대 때 왕과 신하들이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에서 사절이 오면 연회를 베풀던 장소 쉽게 얘기하면 사적지인데 사적지에 민소매 차림에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인 것이고 더군다나 경호원들이 주변에 또 깔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그녀가 저런 행동을 했는가 의심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포인트는 이날이 바로 2023년 9월 12일쯤으로 알려져 있던데 네, 9월 12일. 경복궁 휴궁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쉬는 날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네. 어떤 의미겠습니까? 김건희가 아니면 이 권력 자장 안에서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통탄할 만한 사진입니다.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입수한 그날 상황실 관리 일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주야간 당직자들이 쭉 기록해 놓은 업무 일지가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26분까지 VIP 협생문 입장 근정전 경회로 흥복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요때 VIP가 왔는데 이 VIP 누구? 김건희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은 오지 않았어요. 김건희가 이배용과 함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등장을 했는데 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따가 이제 국감장에서 오후가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네 이거. 예, 국감장에서 이기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예. 두 분은 얘기했어요. 한 분은 경복궁 관리소장이고요. 예. 다른 한 분은 이제 그 유산청장입니다. 오. 예, 아, 유산청장이고 다른 한 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 최측근이고 지금 오늘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국감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 저렇게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저분. 예. 앞에서, 저분을 굉장히 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파란색 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파란색 원. 저는 빨간색 원이 유산청장. 예. 저 뒤에 노란색 원이 경복궁 관리소장. 예. 저 초록색. 예, 네모. 초록색 네모들이 이제 경호원. 어.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 정장 차림이 대부분 다 경호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게요. 아니고 네. 국가기관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공무원들이에요.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관직 공무원 누굽니까? 이배용. 예,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은 휴공일이지만 예. 국가교육위원장은 업무를 해야 되는 평일이에요. 화요일에 김건희 씨가 콜하면 가는 거죠. 예. 금거부기로 왔다 갔다 한 매관매직 사이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 자, 김은지 기자는 저 일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처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거 벌써 두 번째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그밖에 몇 가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 이제 상습적인 촉이 행태였다라는 대단하십니다. 차원에서 예. 좀 제보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는 외국 정상 영부인들이 참여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때문에 사전 방문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호부터 9개월 뒤에야 이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한 9개월이나 아프리카 앞서서 예.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예. 그렇다면 수시로 저렇게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는 김건희 씨가 마치 왕처럼 이렇게 지금 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사고 있는 지점일 텐데 네. 지금 우리가 국가 유적지 다 지금 김건희 씨 왔다 간 거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입니다. 예. 저는 지금 문체위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 그 사적지, 유적지, 네. 궁궐 이런데 김건희 씨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다녀갔는지 그렇죠. 완벽한 궁궐에 사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청장은 미술사학자예요. 그리고 이배용은 조선시대를 연구한 이대 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학자 두 사람을 대동하고 궁궐 나들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국보에 진짜. 가서 저렇게 민소매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배용이 제가 사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직분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업무는 우리나라 교육의 100년 대계를 짜는 네.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네. 경회로에 왜 갑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국가교육하고 경회로 김건희 방문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전시 기획이지 대체로 보면 로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저 김건희가 원로 여성 사학자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둔 게 점 찍어 둔 게 이배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금거북이 등으로 왔다 갔다 이제 예, 이렇게 한 한심을 거죠. 사고. 한심을 예. 사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지위가 바뀌었다. 네. 김건희가 허리에 손 올리고 누가 갑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기현 의원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세상을 호령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사원 이렇게 가보면 예를 갖추라고 해요. 그럼요. 예를 갖추라고 해서 태국만 하더라도 반바지 차림으로 안 못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민소매 차림으로 떡하니 나오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그리고 겁니다. 안경도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요. 정상적인 그런 그 의료용 안경이 아니고 선글라스로 추정되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전속- 자세히 보면 앵글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배우 위원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아니, 그렇죠. 지금 사진을 네. 찍는지 뭔가 좀 알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추정되는 분. 네, 제가 과감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 아마도 앵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게 약간 특이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의 차림도 못지않게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보라색 핑크퐁 같은 뭔가 지금 이렇게 그 뭔가 그 정장을 입고 핑크! 나왔는데 원래 핑크 야. 옷을 입기로 네. 유명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핑크 대학 문제예요? 때도 이게 핑크 총장이라는 별명이 아, 있었던 그래요? 핑크용? 아니 핑총이라는 별명이 핑총, 실제로 핑총? 있었습니다. 네, 핑크 총장이라고 해서 핑크 아, 그래요? 이렇게 핑크색만 올 세팅. 입어서. 꼭 늘 그것만 입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러한 막 옷을 굉장히 자주 그 입어서 원색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노란색 뭐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핑총이라고 하는 별명이 실제로 있었던. 네. 저 양반은 저런 색깔에다가 진주 목걸이 큰 거 뭐 이렇게 하던데 네. 아휴, 참 오른손에 든 거는 부채인 거죠? 이게 아마 부채로 더웠던 보이니까, 것 예. 같아요. 저렇게 민소매로 나타나는 네. 걸 보니까 매우 더웠던 것 같고 부채를 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빨간색, 파란색 저 두 동그라미의 인물들은 그 서류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뭔가 보고용 서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와, 근데 앞서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게 알려졌다는 그러니까. 것도 참 너무 너무 황당하긴 특이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 내내 어떤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가 보여주는 딱 그 행태들인데 어쩜 저렇게 다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이제서야 이게 나오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소주도 이제 나오니까요. 뭐 저기 수송 차량에 소주가 박스채 올라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현 의원이 이거 한두 군데 간 게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추적 취재를 해서 추가로 네. 또 이제 말씀을 좀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진은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회 단독이다.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분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 보니까 노킹스 시위를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LA, 휴스턴에서 500만에서 700만. 확실히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한 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 이걸 조롱하는 글을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 근데 변호사님. 지금 뭐 트럼프의 뭐 이제는 만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네. 세계를 상대로 하다가 결국 이제 미국 국민들도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들다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모든 일이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반작용을 예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도 뭐 반란군들 뭐 네, 어떻게 네. 하겠다고 하면서 막 군대 보내니 많이 뭐 시카고 주지사랑도 이렇게 설전을 벌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전체 국민들과 네. 이제 트럼프가 이 대립하는 국면이어가지고 전 앞으로도 트럼프가 뭐 전 세계에서도 고립되겠지만은 네. 국내 정치적으로도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걸어가고 있다. 저는 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합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국 우월주의를 완전히 관철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관세를 막 엄청나게 띄우니까 미국 안에서 인플레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실업자들도 많이 이 시대에 합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론에 대한 태도도 놀랍기가 그지없어요. 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권을 휘두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면서 비행기를 몰고 오물을 그 시해대한테 투척하는 밈을 올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유권자를 그러니까. 주권자를. 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스탠딩 코미디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그래서 윤석열 씨를 엄청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와 연결지어서 왜냐하면 기시감이 있으니까 네, 교집합이 네, 네. 있으니까 야 그래도 윤석열 코리아 그 프레지던트 미국 트럼프한테 힌트 주지 말란 말이야. 네. 계엄 이런 거는 트럼프는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 때문에 힌트 얻었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본인들 와,
뭐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경찰 국가를 자임하게 되고 한때는 패권 국가를 자임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랑 갈등하니까 콩이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콩 수입국인데 네. 커피도 미국인들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브라질이랑 막 싸우니까 커피의 수입이 안 돼. 자국민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성찰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미국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그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구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하면은 자유와 연대인데 트럼프가 지금 세계 질서에서도 자유를 더 뺏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들의 자유를 그렇죠. 뺏고 있고 연대를 해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정체성과도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그 동안에 최대한 거기서 이익을 그래도 그 세계 질서를 만드는 이익 속에서 뭐 일부 미국이 뭐 적자분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네. 나름의 선도국가, 그러니까 리더국가 역할을 해온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그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이 스스로 깨면서 이제 보호주의로 또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 결국에는 이 교환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 각자 특화된 영역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 시장 경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투자를 유치할 때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어떤 식의 혜택을 줘가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상대방 팔 비틀어가지고 뱉어내, 돈 내놔, 투자해. 네. 이런 강압적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평화공존의 국제질서를 만드는 상징이 미국이었는데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국 우선 할 수 있죠. 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자기네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트럼프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슨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듯한 태도를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서 지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것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이 알아서 그리고 이익이 나면 90%는 미국이 먹는 이런 방식으로 가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덮어놓고 사인부터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제 워싱턴에서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에이펙 전에 타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모닝 브리핑이 있어요. 아침 7시 40분에. 그래서 이 모닝 브리핑에 참석한 우리 이상호 선배가 네, 저한테 그 저희들 이제 단톡방에 이제 올려준 내용을 보니까 딱히 뭔가 일정이 뭐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관세 협상 관련된 정책실장 브리핑 있냐? 오늘은 없다 일단. 이런데 사실은 브리핑을 좀 들어야 뒷백을 좀 들어야 기자들이 아 이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어서 아직은 상당히 뭔가 되는 게 진전이 있나 없나 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심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안보실장이 또 브리핑을 했는데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딱히 이제 손에 잡힐 만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은 경제에서 가장 그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빠르게 이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도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빨리 하면 좋은가? 결국에는 지금 일본도 지금 뭐 국내 정치가 일본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신임 총리도 지금 의회에서 인준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이시바 총리가 했던 그 협상에 내막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협상할 수가 있느냐라는 반발 여론도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데 더 큰 이익을 지금 미국에게 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정말 받을 수가 없는 지금 관세 협상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그래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또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성급하게 끌려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협상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인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 더 지연 전술을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감내하는 것이
전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한다고 선언하셨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전 국민만 믿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네. 마라라고 리조트에 한국의 재벌 총수들 물론 이제 초청은 손정의 네. 이 회장이 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트럼프가 한국 재벌 총수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골프 회동을 하면서 관세 얘기했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네. 자기 세일즈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 투자하라 엄청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좀 세팅된 측면이 있고 네. 다만 우리로서 기대는 그래도 관세 외교로 조금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공간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민간 외교 차원에서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세가 완전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하나의 계기회장으로서는 만들 수 있는 네.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런데 이제 야당의 반응이 참 좀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 경제 전문가 뭐 할 것 없이 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오거나 대안이 나오거나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완전히 그런 거. 이를테면 왜 이런 재벌들에게 부담을 주는 외교 행보를 하냐. 이게 무슨 부담입니까?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지.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을 대한민국에 다 가동하면 되는 거고요. 협상에 대해서 특히 미국 제조업을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과 관련해서 협상의 지렛대도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도 각오하는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이런 거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익에서. 여야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사실 조지아주 사태 때문에 미국에 누가 가겠어요, 기술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 비자 문제나 안전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선조치 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 투자하면 안 된다 미국에 이런 얘기가 국내 여론이 형성되니 또 국내 재벌들을 불러다가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게 아닌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으면 뭐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쏟아질 테니까 저희가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관세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손정희 회장이 지금 5천억 불에 가까운 이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네. AI 관련된 산업에 이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좀 만드는 이런 지금 과정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나 또 최태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반도체와의 AI 협력을 위한 논의도 반드시 있었을 거고 지금도 기사에 의하면은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그리고 이제 샘 올트먼은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고 지금 젠슨 황하고 손정희 회장은 에이펙에 온다 지금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관세 협상하는 변론으로 이 AI 관련된 생태계를 우리가 두텁게 네.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우리 주식시장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좀 필요한 이건 행보 아닌가 기업 네. 회장들 입장에서는 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도 그 지난번에 그 누구죠? 저기 그 오픈 AI 샘 올트먼. 예, 샘 올트만이 왔을 때도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지수도 아까 오늘 보니까 상승장에서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어서요. 요새는 저 이동영 작가 주로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사안은 어떤 거예요? 뭐 특별히 관심 갖는다보다 뭐 직업 이런 거니까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네.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예. 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관세 예. 협상. 아마 대통령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최근에 협상단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다 대통령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뭐 예. 서로 그렇겠죠. 예. 토론 논쟁 뭐 이렇게 하고 다시 갔을 거니까. 네. 뭐 에이펙 전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에이펙이 열리기 전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요. 예. 결국은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함부로 도장 찍지 마라. 그럼요. 예, 예. 도장 잘못 찍었다가 폐가망신하는 순간 왕왕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도장 찍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관심거리죠. 부동산 문제.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좀 그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네. 내년 선거까지 영향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3040 젊은 세대들이
이게 또 저 문재인 시즌 2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죠.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때는 일단 대책을 네. 하나 내놓습니다. 음.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네. 내성이 생겨서 튀어오르면 다시 또 다른 정책을 냈어요. 누르고. 누르고. 근데 또 내성이 생겨서 또 올라가면 또 다시 정책을 내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낸 정책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시장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게다가 당국자들이 네. 보유세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이게 강력한 정책이 안 잡히면 또 다른 정책을 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주는 겁니다. 네. 내성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예. 한 발언이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오늘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로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상경 차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지금 언론에서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 당국자 입안자로서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뭐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네.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다 학자. 보니까 네. 정부적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실수하고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발언의 실수라기보다는 행태에 대해서 네.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14억 대출을 해서 현금이 28억이나 있었는데도 현금 쓰지 않고 대출 땡겨서 34억짜리 집을 샀다. 그래놓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사지 말고 집값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안정화되면 그럼 그때 사시라. 그리고 노도강 양해 부탁드린다.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거기에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뭐 부적절한 건데 네.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엘리트들 그 강남에 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럼 우리 집 다 팔게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 샀으니까 여러분도 다 사십시오. 우리 다 불장으로 한번 즐겨봅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책이 왜 나왔냐면 지난달에 강남을 뿐만이 아니고 강북, 노도강 전부 네.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했거든요. 예. 신고가를 경신.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 정부가 어떻게 그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오르는데 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내놨는데 니들은 사고 우리는 그럼 뭐 계속해서 뛰어가지고 뭐 50억 100억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밑에 사도 아무도 못 사겠네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 한동훈 씨 같은 게 나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책임 없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계속 세게 비판하잖아요. 대책을 내놓던가 대책도 없어요. 공급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디다 공급할 건데? 네. 서울에 공급할 데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그 얘기도 나와요. 이제 서울의 허파 용산을 한 4분의 3은 허파로 놔두고 4분의 1 정도 떼서 아파트를 짓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젊은 기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방법은 네.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겁니까? 행정수도 만들면 됩니다. 행정수도 있잖아요. 세종시에. 아니 진짜로 행정수도인 거야. 진짜 행정수. 진짜 수도가 옮겨가는 겁니다. 예. 헌재 판결 때문에 못 옮겨갔잖아요. 예. 정말 수도가 옮겨가는 거예요. 개헌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헌재가 네. 다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20년 전에 그 결정 못 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안 나올 거니까 예.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하고 호주도 하고 캐나다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내펴놓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한다. 네. 그러면 청와대 가죠. 네. 국회 가죠. 예. 법원 가죠. 예. 정부청사 가죠. 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빠질 거고 네.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다 빠질 거고 그 자리는 많이 남잖아요. 예. 당장 법원하고 검찰청만 옮겨가도 그 서초동 금사리 땅 다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인구 빠지고 예. 공급지 넓어지고 예. 아, 그럼 그다음에 서울 집값 떨어지고 혁신적인 대책이네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베스트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못 하느냐? 서울에 좋은 집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거 싫어하니까. 헌재가 20년 전에 그 판결도 그렇습니다. 네. 서울의 기득권인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이상한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관습헌법이라고. 그렇죠. 예. 자기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어떻게 그런 논리를 내놨는지. 네. 뭐 지금 법원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걸로까지 부끄러워할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서 청와대 수리가 끝나면 청와대로 간다. 그다음에 다시 그 세종으로 간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동시에 정말로 법을 바꿔서 네.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그 자연스럽게 내년에 그러면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 투표, 국민 투표를 붙여서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을 해야 된다.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된다. 뭐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 예? 심각하니 차제에 그냥 싹 정리를 좀 그럼 해버리자. 필요도 봅니다. 교육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 강남이 뜨는 이유도 여러 가지 학원 뭐 이런 것 그건 때문에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정이 좀 필요하고 네. 저항이 있겠죠 당연히. 음. 그런데 이렇게 가면 네. 대통령 말 맞다나 예.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애를 안 낳는데. 그렇죠. 근데 서울 집값은 계속 뛰어요. 네. 그런데 월급은 작아. 월급 20년 모아도 집 못 삽니다. 못 사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네. 우리 때는 몰라도 예. 우리 아래 손자 세대는 그 폭탄을 떠안는다. 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혁명적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은 1차적으로는 개헌이다. 네.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이전하는 해서 서울에 있는 인력들이나 서울에 있는 그 정부 기구들을 대거 세종으로 옮겨가면 오히려 또 세종의 집값이 또 오를 수 있겠다. 서울보다는 그래도 덜 할 거니까. 네. 뭐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다 옮겨가도 예. 그건 좀 불가능하겠죠? 제가 보기에 그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거는 생각이 뭐 좀 듭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예. 다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서울 집값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만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불만인 거잖아요. 더 떴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모든 언론이 일어나서 이게 이번 대책 문제 있다. 언론들도 다 직장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11호 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추가로 나오는 공급 대책이 뭔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것이고 이상경 차관의 주장이나 발언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오늘 열심히 하겠다고 부동산 정책 본인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언론이 흔드는 거는 예. 이 정책을 흔드는 거예요. 11호 정책과 예. 대통령을 흔드는 거다. 예. 그럼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예. 그럼 계속 뛰는 거를 냅두란 얘기냐 뭐냐. 그러니까 언론이 쓰는 거 보면은 뭐 사다리 걷어차기다 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뛰기를 원하는구나 이 양반들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언론은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이런 요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 정책을 내놓으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내는 거예요. 그게 유정자가 할 일입니다. 네, 책임감으로 당연한 집값을 거죠. 잡아야 되니까. 가만히 두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거 정책은 공공이 하는 거지만 시장이 부동산은 알아서 하는 거지. 부동산 값을 정부가 어떻게 조율하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뛰는데.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가 필요하고 제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 남부에 그럼요. 대해서 또 왜냐하면은 풍선 효과로 어떤 정책을 내놨더니 풍선 효과 다른 데가 뛰더라. 네.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이렇게 할 거면 대안을 좀 내라. 공급 이야기만 좀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에는 공급할 데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게 똘똘한 한 채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네.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강북에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강남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강남 집값이 훨씬 비싸요. 강북 2채보다도. 네. 그런데 세금은 강북 2채가 더 많이 내요. 그럼 그거 정리하고 강남에 사는 거지. 네. 이래서 계속 뛴다. 네. 이런 거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어떤 언론에서 쓰더라고. 차라리 그렇게 국 집어서 얘기해라. 차라리. 그게 더 낫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문제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두리뭉실하게 무슨 뭐 청년과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네. 청년 신혼부부 서민이 서울에 20억짜리 어떻게 삽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호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처럼 20억짜리 집을 10억 플러스 대출 10억에서 사라는 얘기입니까? 10억 대출 내면 1년에 4천만 원 이자만 갚아야 되는데 네. 서민 청년이 어떻게 이자를 1년에 4천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국회 국토위에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국민들이 공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민이라는 그러면은 정의를 15. 새롭게 해야지. 서민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 네. 네. 15억 서민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말 문제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아니에요. 문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근데 국토위 간사예요, 이분이. 예, 국토위 간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요. 매우 황당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내년에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민주당한테는 사실은 좋지 않죠. 예, 표를 네. 깎아먹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고. 뭐 자신 없으면 말을 하지 말든가. 네.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네. 사다리 걷어차기 어쩌니 막 비판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 안 건드렸어요. 그대로 있어. 정책이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그거 다 바뀌었다고 쓰고 있으니까는 이제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말했던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서민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격 그다음에 복귀왕 이런 사람들의 말실수가 오히려 언론에는 더 크게 회자가 그럼요. 되면서 그렇죠. 마치 이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네. 오도하도록 만드는 거다. 건수를 작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참모들이 더 중요한 건데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 자르고 하면은 그거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말실수하고 행위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그 돈이 있었는데 그거 놔두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문제 아니 삼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장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예전에 뭐 어쩌고 하면 아무도 없고 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지금 엄청 비판합니다. 국민의힘도 갭 투자해서 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많겠죠. 그런 거 다 따지면 사실은 그래도 아무도 못합니다. 공직자 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예. 예, 보유세는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보유세로 못합니다. 하면 현실적으로. 못해요? 현실적으로 못 올려요? 예. 그래도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1%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블러핑이다. 네. 왜 못한다고 보세요? 1번 내년에 선거가 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네. 2번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 올리면 네. 내년 선거 특히 서울은 진다. 서울은 진다. 예. 2번 예. 1% 올려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고민해봐야 된다. 예. 후폭풍이 더 클 것이다.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이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게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일단 보내야 되거든 시장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블러핑을 한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글쎄.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부터 당 대표 시절부터 네. 지금까지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을 내지 않겠다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네, 예. 그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 보유세는 못 올린다고 봅니다. 보유세는 못 한다고 본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추가로 어디다 지으란 말이냐. 서울에 서울은 지을 못 땅이 하죠. 없다. 결국에 수도권 외곽으로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그거죠. 네. 수도권 외곽에 집을 짓는들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집값을 잡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걱정입니다. 예. 다들 서울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마용석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강남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획기적인 방법은 수도 이전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아무리 오늘의 결론은 수도 네. 이전으로. 아무리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그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가까운 곳 분당 뭐 일산 뭐 김포 예. 뭐 계속 졌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리고 그쪽은 집값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하고 분당을 같이 신도시를 졌는데 네. 분당은 계속 뛰는데 일산은 안 뛰잖아요. 네. 아 강남이랑 가까워야 뛰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양주 별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예. 위례 뭐 이쪽으로 가는 거지. 예. 이게 그렇습니다. 누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는 일반 소비자들도 다 그렇죠. 아는 일이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찌됐든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가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갭 투자해서 자꾸 축적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핵심 갭 투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대출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똘똘한 한채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정리하고 강남에 사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지방은 떨어지고 강남은 더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뭐라도 해야 됐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번 부동산 정책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 유지하면 괜찮겠다. 예. 에이펙 때 오를 거 아닙니까? 에이펙 때 오른다. 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오른다. 오르죠.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진짜 그야말로 세계의 눈과 귀가 예. 경주로 향해서 빅 이벤트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아마 그만큼 대통령이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삐끗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예. 뭐 옛날 윤석열 때 재벌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 아유, 저는 나라 망신이에요. 잼버리 그러니까. 때처럼 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준비했다가는 그럼요.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예민한 정국이 되면 대통령이 가장 체크하는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아니 지금은 대통령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관세 협상을 제일 신경 쓸 거고 관세 협상을. 예.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되고 우리 국익에 에이펙보다는 관세 협상. 그렇죠. 우리 국익에 맞게 결과를 내야 되는데 상대가 트럼프다 보니까 쉽지 않다. 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또 우리 기업 전반이 손해를 안 볼 만한 협의를 할 것인가. 네. 근데 뭐 깡패 같은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제일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국면을 넘어가면은 아마 네. 지방선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 왜냐하면 예. 대통령 선거 끝나고 1년 뒤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싫든 좋든 중간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 성향이 아주 강한. 네. 예. 거기다가 내란 뒤에 있는 첫 선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관세 협상, 하나는 지방선거. 지방선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추측한다는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죠. 그렇죠. 선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니까. 매몰되면 안 대통령은. 되죠. 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나 관심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뭐 아까 뭐 조용히 좀 해라 뭐 등등등등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데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조용하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목리를 부리는 국민의힘 때문에 이게 가다가도 또 뭐 자꾸 뭐 뒤나 옆을 돌아보게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좀 힘있게 개혁을 밀어가기에는 상식적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 그 탓이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DJ가 집권할 때 90개도 안 됐습니다. 의석이. 의석이. 네. 하잖아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실력으로 보여줘. 180개나 있으면서 무슨 국힘 때문에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줘.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관심사 첫 번째 관세 협상. 이거 트럼프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뉴노멀이에요. 계속 협상한다. 왜?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럼요. 예,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저한테 계속 하게 될 거다. 똑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해서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왜냐하면 저는 시간은 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관세 협상에 관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2심이 졌잖아 트럼프가. 네.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너무 빨리 협상을 했다 해서 일본 내에서 지금 약간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예. 우리는 버틸 때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은 좀 네. 따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에이펙 앞두고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네. 노력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게 서명하는 것, 이제 초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빠르게 서명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도 네. 저는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에 주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지. 네. 예. 그래 그거 다 포함해서 예. 제일 좋은 거는 협상을 잘 해서 우리가 큰 손해 없이 15% 관세로 해가지고 트럼프랑 경주에서 만나서 사인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좀 손해 봐더라도 빨리 하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이펙 때 안 되더라도 그럼요. 네, 안 되더라도
에이펙 때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그렇지. 손해 보는 사인을 그렇죠. 그거 할 필요 없다. 에이펙 때 안 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가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게 예. 너무 다행스럽다. 윤석열 윤석열에서 못했을까? 아유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끔찍합니다. 나라 팔아먹었을까봐 진짜 너무 걱정돼요. 예, 진짜 걱정되는데 그나마 이재명이 대통령이어서 다행이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자주국방 강조하는 가운데 국방비 증액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려면 뭐 국방비 더 지불을 해야지 벌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네.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방비를 많이 썼어요. 오히려 안보에 더 신경 썼다. 네. 그 말이고 그렇죠. 이제 문재인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입대하는 장병 숫자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60만 대군 그 옛날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뭐 40만도 안 될 그런 상황이 조금 있으면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 네. 이제 사람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는 거. 그렇죠. 예. 그걸로 바뀌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사람 쓰는 게 제일 좋죠. 뭐든. 네. 그것도 뭐 우리 군대 있을 때 한 달에 월급 뭐 9,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네. 지금은 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만 9,000원 한 달에 9,000원 주고 막 굴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들을 징병에 동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는 기계적으로 많이 해야 되면 돈을 최첨단 장비 그럼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자주국방에 대한 대통령의 뜻도 있고 이제 그것을 관철해 가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도 협상 타결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기강문란 행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요새 뭐 판사들은 애기 보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예, 검사들은 뭐 쿠팡, 애기 보러 다니는 판사들 그리고 실제로 7080 뭐 개방형이라서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판사가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주장했는데 기자들이 직접 가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다는 게 확인이 또 됐습니다. 5명의 사실상의 유흥 적객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마치 뻔뻔하게 뭐 그냥 무슨 호프집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 이 거짓말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7080이라는 게 고객들이 주로 7080이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입니다.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네, 언론들은 쿠팡, 연어회 술 파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대통령이 애둘러서 비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 발언? 네. 일단 그 앞에 전제가 없었다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국정감사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럼 국감장에서 나왔던 거 뭐냐? 당장 이제 쿠팡 무혐의 처리와 네. 관련한 이제 문지석 부장검사죠. 예.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일단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도대체 법 집행기관 내지는 사법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른바 뭐랄까요 속된 표현으로 좀 사건을 말아먹는다라는 의혹을 받기 시작하면 예.
국민이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 변호사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감에서 나왔던 게 이제 법사위가 가장 크겠죠. 네. 박상현 검사라든가 뭐 문지석,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었을 거고 저는 이제 또 그 외에 또 따져보면 이제 다른 데서도 뭐 감사원이라든가 예. 아니면 해경 뭐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마 지적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2023년 5월 29일인데요. 아마도 이제 문지석 검사가 어미준 그 부천지청장이랑 만나면서 그 지청장실에서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김용민 의원실 통해서 JTBC, 오마이뉴스 이렇게 두 군데에 그 녹음 파일을 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심각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굽네치킨 여러분 굽네치킨 아시죠? 굽네치킨의 홍철호 회장님이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김포 분인데 김포에 아주 뭐 넓은 테니스장이 있다 그래요. 뭐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여하튼 공장 회사 내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죠. 아, 회사 실내 테니스 코트. 그러면은 공장 직원들이 와서 칩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공장 직원용이에요? 그 회사 부지 안에 실내 네. 테니스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홍철호 회장의 아버님이 계시대요. 홍철호 회장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재선까지 국회의원이죠. 했죠. 예. 그 아버지가 93인데 매일 테니스 친대요, 거기서.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포 지역에서 노인 회장을 하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그 부친이.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리고 해병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분도. 거기도 해병대예요. 네. 해병대 전선이 넓네. 예? 많은 분들을 포괄하고 있네요. 사실 뭐 저랑도 인연이 옛날에 조금.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해병대 전후회에서. 해병대 전후회에서 갑자기 김은국 씨가 막 생각이 나고. 오늘 해병대가 네. 저기 한 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 해병대에 또 입대한다고 오늘 속보가 떴어요. 그래요? 해병대가 뜨네 요새. 예? 해병대가 대세인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해병대로 많이 오셔가지고 예. 임성근이나 김계환이나 이런 사람들 좀 다 걷어내고 좀 올바른 해병대로. 올바르고 좋은 사람들로 다시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그 25년 올해 5월 29일 부천지청장실에 있었던 녹음을 이제 종합을 하면 그 22대 총선 전에 2023년에 그 홍철호 당시 출마자가 지인 강모 씨를 통해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합니다. 100만 원 가량.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사가 막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미준 지청장이 당시에 자기가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문지석 검사를 일종의 회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을 했다. 그래서 이 검찰국장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신자용이에요. 신자영은 그 유명한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죠. 쌍욕을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박이 있었지만 내가 그 수사팀 지원하면서 외압을 막아내지 않았냐. 나 이런 지청장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본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미준 지청장이 이번 정부에서는 내가 검사장 승진을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 수사가 시작하고 나서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다.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어미준 지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여기서 3부장은 문지석 검사 얘기하는 거예요. 3부장을 내가 밀어주고 있는데 마지막 대목이 압권입니다. 쿠팡이 뭐라고? 쿠팡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지석 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봐주려고 하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200만 원 남짓되는 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인데 어미준 지청장은 본인이 이제 막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3부장 수사하는 거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쌍욕까지 먹으면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거야라는
충돌 이런 건데 여기에 살펴볼 갈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등장인물이 화려합니다. 일단 박성재 장관이 출연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내부에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까? 아니 일단 그 객관적으로 외압을 막아냈던 게 맞나요? 그러니까 홍철호 당시 수석과 관련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때 선거 때 총선을 앞두고 상품권 100만 원의 기부 행위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보통 기부 행위 100만 원 정도면 구속이에요. 구속. 예. 예. 근데 구속이 안 됐던 안 것 됐죠. 같던데 예. 결국에 벌금 500만 원 본인은 기관권만으로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은 당연히 예. 뭐 지인 강호 아예 씨. 빠졌고 아예 빠졌죠. 그 상품권을 준 돌렸던 네. 그 홍철호 수석의 해병대 동기라고 하던데 거기도 해병대입니까? 네, 예. 네. 그 강모 씨가 일단 구속이 안 안 됐었잖아요. 됐어요. 예. 약간 이례적이다. 이례적. 선거 때 100만 원 정도의 기부 행위면 구속 사안인데 네. 영장 청구는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아. 네. 그럼 뭘 외압을 막았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미준 지청장 뭘 외압을 박았다는 겁니까? 박성재 장관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네, 박성재 장관 시킨 대로 한 거다. 외압을 막았다는 것부터 깨우뚱이야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홍철호 수석의 지인인 강모 씨를 기소한 거를 수사 실적을 낸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제대로 아닌 것 수사가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비유를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죠. 예. 이게 완전 그냥 생색내기 같은 게 뭐 물론 이제 박성재나 뭐 위에서는 그냥 다 하지 마 뭐 이랬을 수 있죠. 그래갖고 그 A 씨만 저희 기소하는 걸로 좀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적당히 무마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네. 보기에도. 예. 그러면 전혀 이거 외압을 막아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문제는 쿠팡 갖고 난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무부나 이런 데서 예. 박성재 장관이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쿠팡에 있어서는 뭐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여기서는 쿠팡 가지고 문지석 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겁니까? 어미준 청장이. 예. 그리고 이게 여기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네. 이런 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철호 수석 사건은 결국 무마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무마 시킨 사람은 그럼 어미준 청장이고, 근데 문제는 무마한 그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누굽니까? 문지석 검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문지석 검사 자기 자신한테도 불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것까지 그냥 다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면서 이거 다 밝혔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어떤 이걸로 인한 어떤 불이익까지 감수하겠다 하면서까지 이걸 다 내놓은 거기 예.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은 공익 제보의 저는, 성격이 상당히 믿을 있다.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판단이 이 사건 정말 그 박성재 장관이 그 일로 쌍욕을 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강모 씨도 기소하지 말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나? 약간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근데 왜 그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박성재 장관이 쿠팡하고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쿠팡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박성재 장관이 예. 그 화를 내고 욕을 했다는 거는 홍철호 정무수석 관련된 사건 그렇죠.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장관은요. 대통령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으면 몰라도 네. 다른 장관이면 대통령실의 눈치를 엄청 씁니다. 대통령이 누굴 만나는지 네. 내지는 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 정도 되면 더군다나 정무수석은 그 선임 수석이니까 네. 수석 중에도 자기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신경을 보통 엄청 쓰죠. 그런 의미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정무수석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무혐의 안 돼? 만약에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지. 그러네요. 그걸 구속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홍철호 이 사건만 관련해서도 박성재 장관은
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이런 부분에 말씀이셨어요.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는 뭐 특검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 네. 상설 특검이라도 예, 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법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을 했다. 사실이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예. 검찰청법상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렇죠. 싶으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검찰총장한테 얘기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네. 그 정황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대검 검찰국장한테 직접 연락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요. 네,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렇기 네, 때문에 법무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내로남불인 것이 검찰 조직에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예. 거. 총장 통해서 해라. 예. 총장이 지휘권 있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아니냐. 네, 네. 이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들고 일어나야 될 사안이에요. 검찰에서.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뭐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박범계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녹취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벌써 지금 2%의 검사 게시판에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막. 봤었죠 우리가 네. 추미애 장관 때.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조용하잖아요 지금 또. 네? 그러니까요. 자기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고. 예. 이게 내로남불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요런 검찰 내부의 수사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본인이 11월 7일, 11월 8일 연거퍼서 김건희 재판에도 출석을 하고 또 특검에서 11월 8일에는 오세훈 시장과 대지신문을 하니까 뭐 지켜봐달라고 하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고궁 투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대동하고 저는 제일 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은 게 2023년 3월 5일 경복궁 갔을 때 내란숙의 윤석열과 함께 어딜 갔었냐면요. 명성황후의 침실이 그리고 또 시해 장소입니다. 그 곤영합에 갔어요. 그 10분 동안 아무도 없이 둘만 있었거든요. 그 무속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그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렇죠. 실세였잖아요. 말 맞습니다. 그대로 예.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그 사망한 것만 빼면 그 전 단계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수렴 청정. 예. 사실상 예. 왕권을 쥐락펴락하면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농락했던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시해 장소까지 간 거는 그 혼을 달래면서 뭐 본인은 이런 비참한 최후 맞이하는 것만 빼고 그 앞단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경호원까지 네. 다 물리치고 그 안에 그래. 들어가서 사실은 10분은 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럼요. 예. 아니 그 침실해봤자 그 몇 평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몇 초 안 걸릴 공간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예. 무슨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뭐 했겠어요? 보나마나 주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도 주술이라고 생각하고 주술이 굉장히 효험이 좋구나. 명성황후처럼 됐구나 결국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눌하게 그냥. 네. 아니 뭐 한 20분 있으면서 좀 더 정교하게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명성황후의 마지막만 딱 빼고 가져갔으면 좋은데 이게 실패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어디 부적 붙여놓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도 기가 막히게 사실 거기 폐쇄된 공간인데 문을 열라고 문 열라고 지시해가지고 폐쇄된 공간인데 문을 열고 두 내외가 들어가서 10분 동안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했다. 뭐냐? 예, 이거 너무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진짜 이 무식한 행태를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유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보가 속속 들어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Yes. Are you meeting Trump? That's right. Kim Jong-un and Trump are. Now in the lead. Yes, they're. In the U.S. But is that purely for the
APEC summit? Yes, I. Don't know about that, but I think it's quite likely. Likelihood, I've. Been saying that from the beginning. Yes. While. You're in Korea, meet Kim Jong-un. Yes. Then, Trump will definitely focus his attention. Yes. And Trump is. Meeting with Xi Jinping. Yes, rather. Then the top news wouldn't. You want to make the meeting with Kim Jong-un the top news? Yes, that's how I see it. From Trump's perspective, Kim Jong-un is much more newsworthy than Xi Jinping, so. Yes, he'll want to create that picture. Oh, Trump is currently focusing on world news. Of course, look at the tariff negotiations. Hamas, a global power. Subduing him and now, Zelensky's. Meeting him again the other day, if you had cursed like Putin said, I Would have destroyed you. But isn't that a bit harsh for a foreign president? All they're doing is negotiating tariffs. Hey. Comma. What's North Korea going to do? From Trump's perspective, he'd want to meet Chairman Kim Jong-un and create some kind of global event. But the important thing is, what is Chairman Kim Jong-un's position? He'll come out. Yes. Oh, he'll come out. Right. Oh. And Trump won't continue to attack, right? Right. Instead, he'll attack South Korea. And, yes, he went to China during the victory. This time, the second in command of China came to the Workers' Party's founding anniversary. Yes. This is because Kim Jong-un always listens to China's opinion rather than Russia's when he contacts the United States. But if you look at it, when he went to China during the victory, Yes. China has Putin as the first guest and Kim Jong-un as the second guest. So, off, yes, left, right, left. Yes. But this time, I see the same three people came. Yes, yes. Kim Jong-un is right. Middle, left. Left, Indonesia, Vietnam, and then, Russia. Looking at this, they value China, and Yes. to do that, they are try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I keep saying,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are ruling by the will of their ancestors. Chairman Kim Jong-il, Chairman Kim Il-sung, told Kim Jong-il to establish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secure a guarantee for his regime. Yes, to receive economic sanctions relief from the United States and revive the economy. These two goals have not yet been achieved, but Kim Jong-un earnestly pleaded with him. And more than anything, Kim Jong-un wants to lift the ban on tourism to Sanya, rather than the Kaesong tourism, with the United States. Oh. I sent Vice Chairman Lee Tae Kwan of the Asia-Pacific Committee to ask him to resolve the Kumgong-sun wandering. Yes, we talked about that a lot back then, but to do that, Park Gwang-shi should publicly apologize for the Pisa shooting. They apologized. No, they said it was insufficient, but now the Wonsan-Kalma region has been developed so well for tourism. So, here. Revitalizing that area is linking Kumgong-sun and Wonsan, and inviting tourism plans from South Korea, Southeast Asia, and Japan. That's the way to revive the North Korean economy. So, I think if Trump meets this time, yes. During the last Moon Jae-in presidency, Kim Jong-un defected and came to the Freedom House in Panmunjom. This time, President Lee Jae-myung and President Trump defected to North Korea, and I think they'll hold a meeting at Panmunjom or Kaesong. Oh, we're in big trouble. Should we go to Panmunjom instead of Jeongju to prepare for the live broadcast? Where should we go from there? Oh, right, I'm really worried.
What are we going to do at the press center? Where should we go? Should we go to Jeongju? We'll go to Panmunjom and Do a live broadcast. Yes, we'll do a live report. Reporter Park Ji-won, who's currently at Panmunjom, will connect with us. I'll look forward to a broadcast like this next week. However, during President Moon Jae-in's time, he insisted that wh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et,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must work together. North Korea is constantly talking about two hostile countries, so don't get involved. If that happens, what should we do? We have No choice. Because President Lee Jae-myung is paying the price for Yoon Suk-yeol's 3 years of karma. You destroyed everything about the 919 military. Destroyed everything. That's why, yes. Even looking at the US-ROK relationship, President Trump also believes that North-South Korea relations must improve for North Korea-US relations to improve. Yes. I believe that equation will be established, just like the US saying that if South Korea-Japan relations improve, then the US will be good. Yes, yes. But if you trace back a bit, in 1989,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w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but North Korea did not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or the US, and so they couldn't. And since then, they have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for over 30 years, right? That's how they became isolated. Don't you think it's time to normalize that? So, I agree with. Acknowledging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Yes, We acknowledge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ut the government doesn't officially recognize it. Yes. President Trump also acknowledges that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Yes, like India and Pakistan, he acknowledges possession, but it hasn't been formalized. In that sense, what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said recently about the two nations, the idea of Two peaceful nations, is correct. Yes. When the Tae-woo administration simultaneously admitted North and South Korea to the UN, they were two nations. That's right. Yes. Yes. We did that wi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y joined. However,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we no longer recognize them and seek peaceful unification. That's our view. Yes. Aren't. The two nations internationally recognized? Yes. If we Acknowledge this and promote peaceful exchanges, deter war, and move forward, they will become one nation. Unification will occur. That's my view. Yes, President Lee Jae-myung said at the last South Korea-US summit that President Trump should be the peacemaker, and we will be the pacemaker. that's right. That's the best idea. Yes. In that case, even if we excluding North Korea and the US meet first in the inter-Korean dialogue, even if the president stands down, do you anticipate that this time we might miss out? We can't miss out, but somehow. I supported dialogue with North Korea, Japan, and the US. We need to do it. But right now, Yes, it's necessary to have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first. That's my view, North-South. dialogue should precede US-North Korea dialogue, and as a follow-up measure, inter-Korean and inter-Korean talks, and then the US-North Korea talks. In any case, if a North Korea-US summit, that is, a Kim Jong-un Trump summit, will automatically bring a summit with President Lee Jae-myung closer. Yes, I See it positively. Yes. And in fact, we need to break through that barrier. Since there are many pending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need to be resolved, let's start with tourism first. So, the first step is to prioritize the easy stuff and leave the difficult ones behind. That's my view. The idea of a peacemaker and a pacemaker is a wonderful one. Yes, yes, but there is a troublemaker and this country is in an uproar right now. Well, I'll have to check to see if the meeting restrictions have been lifted. As I mentioned earlier, I've already explained to the media several times why I agreed to meet. And as I said at the beginning,
I will keep the promises I made to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during the party convention,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keep them. September 4th, 2025, will be the day we break the frame of the trashy, rebellious party. Rebellious government is about eradicating the evils committed by those who monopolize power, exploit division, and infect the land of justice. Resolving rebellion is not a power struggle. It's about eradicating corruption that has neglected the lives of the people. Rebellion is not a matter of progressives or conservative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please listen carefully. Please listen carefully. We need to talk about it. It's about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duty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betraying the people, and destroying the Constitution by not buying the people. Yes. It was shocking in itself. Since Jang Dong-hyuk, the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announced on social media on the 17th that he had met with Yoon Seong-yeol, a close associate of the internal rebellion, there has been considerable turmoil even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sted about it on Facebook, saying that we should unite and fight as one and save the Free Republic of Korea that is collapsing under the leftist regime. Who do you mean you will unite and fight against? Do you mean you will fight the people? Oh, you never said it was a leftist regime, did you? Yes. Since the days of Lee Jae-myung, there has even been talk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a rational conservative party. So, it's true that there was some controversy within the progressive camp, bu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tinues to label the Democratic Party as left-wing and makes absurd claims. You can see it this way. As I mentioned earlier, he's facing considerable criticism from his own party. People Power Party lawmaker Jung Seong-guk posted this on Facebook. Have you been to the Mayan? He asked, I think it would be good if you posted Jung Seong-guk's post. He criticized the party leader for leading the party into ruin. Yes, stop it.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the approval rating for the People Power Party is rising, albeit slightly, an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audit, they say they have an opportunity to counterattack with issues like real estate policy and director Kim Yun-ji. However, the party leader has poured cold water on the situation by personally criticizing Yoon Sung-yeol. There is a reason for this. Representative Kim Jae-seop also posted a message in the members' chatroom, criticizing the party leader for his irresponsible and inappropriate actions. Vice President Shin Ji-ho of Strategic Planning directly criticized the party leader, saying, "It's been a while since we've had a change of leadership, so isn't it appropriate to throw them bait like this?" In fac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is the one who is doing this. This is the criticism. Of course, the People's Party's leadership visited to keep a promise to party members. Despite these claims, this incident once again reminds us that the People Power Party, in its DNA, is a party of rebellion. This is the assessment. Democratic Party leader Jung Chung-rai posted on Facebook, Yoon Seong-yeol's resignation is a mockery of the Constitution and a challenge to democracy. It's an insult to the people who remember the terrifying night of rebellion. This is why the people are clamoring to dismantle the People Power Party, an unconstitutional party that acts like an enemy of the people. Yoon Yeo-ho's personal mentality is truly appalling. Quote, "This is his position. This is, in effect, a public declaration denying the illegal martial law and impeachment. And its incitement." He strongly criticized this. Baek Sung-hwa, the Democratic Party's floor spokesperson, also directly criticized this as an unreflective, glorifying rebellion. What do the people want and demand most right now? Isn't it the normalization of politics? 123 emergency opening our people, who experienced the Civil War, literally put their entire daily lives on hold.
And until the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completely finalized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Suk-yeol, you couldn't even breathe a wink and watch the animation, right? Don't you remember turning on the ligh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watching to see if someone was arrested? The entire nation worked so hard to protect democracy, and the mentality of these people makes you wonder if they still want to start a civil war. The most important thing now is to restore the collapsed constitutional order, establish systems and mechanisms to make civil war in our society impossible to dream of again, and especially focus all our efforts on creating a strong democratic society. But even then, Yoon Suk-yeol's civil war remain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strife. By creating this frame, they've consistently maintained a, let's just gloss over it and move on. The key point is that, as you saw in the video, they constantly attack the special prosecutor. Yes, the People Power Party constantly attacks the special prosecutor, demanding, stop this investigation, and claiming, this investigation is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 Think about it carefully, this isn't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 It's a civil war that the entire nation is experiencing. What did the lawmakers do during that civil war? And isn't it right to look closely at how the political world acted, how the military moved, and what the police did? If there's wrongdoing, shouldn't we identify the CCB and punish them? Isn't that right? The entire nation thinks that way, but the People Power Party, the target of the investigation, is demanding, please stop here, for fear that the investigation might turn against them. But our people cannot possibly judge that way. However, what is worrisome is that, from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to Justice Minister Park Sung-jae, there are concerns, worries, and sighs pouring out within the judiciary, such as, what kind of internal strife is that? Where can you find a 2-hour internal strife? This i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strife? Therefore, the argument that a special internal strife court, a court dedicated to internal strife, is absolutely necessary is much more weighted. We have no choice but to make this judgment. Spokesperson Baek Sung-hwa also made this argument. Kang Dong-hyuk ultimately said, are you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Yoon Suk-yeol and dreaming of becoming a second Yoon Suk-yeol? He took a stance, saying, a political party that does not reflect on internal strife can never be a partner of democracy. The political show that dreams of the return of the sedition forces that destroyed democracy, and those forces will never be tolerated by the people in history, and the time for the judgment on the dissolu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is approaching. The People Power Party is self-inflicted and is stamping its own seal of confirmation, he said. As I said earlier, what are the minimum procedures and processes that the people must go through to become a partner of democracy? Yes, here, the relationship with Yoon Suk-yeol was ended by resigning from the party, or rather, by resigning from the party on his own, so he is not a member of our party. When he says that, and again in order to increase his approval ratings, or in the context of keeping the promises he made to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when he was a candidate, and again through this meeting with Yoon Suk-yeol, he has made himself aware of the fact that he is a sedition party, and I don't know what kind of responsibility he has for this. Therefore, the Democratic Party is walking down the path of a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and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hich it judges it has no choice but to continue doing. This kind of criticism seems possible. The Cho-kook Innovation Party also sent out a message in relation to this. Chairman Cho-kook continues to confirm that the People's Will is not a normal conservative party, but a Korean-style old-fashioned party. Instead of the Constitution, he puts the Bible first, ignores the facts, and emphasizes prayer. He criticized the party, saying, if you treat the leader of the rebellion, Yoon Suk-yeol, as if he were a warrior who abandoned the holy war against the left, this is an insult to the faithful and conscientious Christians of this land. When you combine the history of pro-Japanese, anti-communist, military dictatorship, and support for rebellion, the People Power Party is becoming a fascist party. While stating this, he questio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such a party to receive subsidies from taxpayer money. That is correct.
The president from the very party that pointed guns at the people was impeached and is now locked up in the Seoul detention center, and yet he still has not severed ties with the rebellion, and the so-called party leader goes back and forth to the leader of the rebellion, saying, "Hey, I made a promise anyway." If this is the level of argument, isn't it a bit frustrating for our citizens to be telling these people to collect taxes and use them to subsidize political parties? I have a feeling that if our taxes are used as the people's power, then I can't stand it. The money should be used for the national welfare, the people's taxes should be used for good things, but our citizens work hard to earn a portion of the money and pay taxes to a political party that constantly instigates civil war. If these taxes are used for such an absurd thing, can this be tolerated? I think it's a reasonable judgment that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one. And the Cho-Kook Innovation Party already submitted a peti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January requesting the dissolution of the party against the People's Party, which is undermining democracy and blocking national unity. The reason why the People Power Party has been continuously calling for the Zero Rescue since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is explained here. In order to block that outburst, the reformist parties should unite more broadly than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y even asked the Democratic Party to demonstrate leadership in coalition politics. The New Reform Party also expressed its position in relation to this. They directly criticized that the People Power Party must first and foremost break away from the anti-liberal democratic force Yoon Seong-yeol. Yoon Seong-yeol, who trampled on the people's freedom under the guise of freedom, overturned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drove the country into the chaos of the U.S. Central Committee, is a fascist who destroyed politics by relying on conspiracy theories that follow the prosecution and follow the power. In other words, the Cho-Kook Innovation Party and the New Reform Party are criticizing the People Power Party as a fascist party. But there was one interesting point. Separately from this, Kim Gai-ri, Yoon Sung-yeol's lawyer, took aim a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from a completely different angle. The leadership claims that they were not allowed to change locations, so they visited briefly for 10 minutes in the form of a regular meeting, but she criticized the format itself as impossible. Attorney Kim Gai-ri posted on Facebook and criticized, "I do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10-minute meeting between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quietly mingling with the criminals without anyone knowing that they were there, and just leaving within the sight and hearing distance of the correctional officers." Quote, "So, do you really think that they have to go through a special meeting for a long time to shake hands and exchange food and things like that? Well, after requesting a change of location and it didn't work out, he backed down and said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and then quietly said he would have a general meeting." Representative Jang pressured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aying that he should not forget that he is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Attorney Song Jin-ho, who is also in the same legal team, criticized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in a similar vein. He argued that unless he was trying to create an issue by posting it on Facebook by suddenly accepting the general meeting and having a meeting that he had never had before, he should not have done it, and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nd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s general meeting was a strategic misjudgment. By meeting with Yoon Seong-yeol, a member of the internal strife fact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has dragged the People Power Party back into the den of internal strife. The People Power Party is now unable to escape the swamp of internal strife. It has become a party of internal strife itself. They are constantly attacking the special prosecutor, especially the Min Jong-ji special prosecutor, in an attempt to turn the civil war into a political strife. However, it is highly unlikely that our people will gloss over the civil war and the Kim Kun-hee scandal. The people clearly demand the liquidation of the civil war. This clear goal must never be shaken or swayed. 그 명사장님 저희 취재 편의점 인터뷰 때 왜 윤석열을 도왔습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들었어요. 이 권총을 든 꼬마아이가 자기도 쏠 수 있고 앞에 있는 부모도 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때 뭘 예견을 했나? 라는 생각을 좀 제가 그런 게 했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12월 12일 날 예.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 구테타잖아요. 12.12. 12.12일 오라고 그러고 오전에 우리 다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검사님한테 예. 내가 병원에 아픈 거 안 가도 되니까 그 12월 12일 날 오전에만 수사를 조금 미뤄달라. 연기시켜달라.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한 4번 정도 확인했고요. 다 기다리고 저희 집사람이 12시 45분에 면회를 오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폰을 민주당에 내가 줬다. 그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민주당 집사람한테. 부인한테. 그래서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고 하여간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터졌죠. 그때 감옥에 계실 때. 그리고 나서 탄핵이 됐고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어제는 또 김건희 재판에 출석을 해서 일종의 대질 같은 걸 하나 했더니 대질은 안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왜 나를 왜 나를 구속했느냐 그걸 묻고 싶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존칭은 저는 다 써요. 오세훈 시장도 시장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다. 상대를 그거 해도 예의는 지켜가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근데 6시까지 되니까 뭐 아프다고 그러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판사님 말할 시간 준다 했어. 판사님께서 내가 막 중간에 판사님 말도 끊고 막 이러잖아요. 녹음을 다 한결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듣고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유 그걸 좀 민망한데.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을 준다 해서 그 말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판사님께. 근데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7일 날 또 나와요. 증인으로 오전에. 그 재판에. 물어볼 거예요. 11월 7일, 11월 8일 날은 오세훈 시장하고 특검에서 대질신문하고 그리고 재판에는 김건희 재판에는 11월 7일 날 또 증인으로 출석해서 간다. 그날 반드시 물어볼 거다. 근데 저한테 그 사전 취재할 때 심우정, 그다음에 김주현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고라인? 아니 근데 보고라인이잖아요. 지시를 했다면 김건희 씨가 했겠지. 김주현, 뭐 심우정 총장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느냐 그저 확인해봐야죠. 지시 전달 보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근데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윤석열 선거 헌신적으로 도와줬는데 어떻게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왜 명태균 사장님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을까요? 겁이 났겠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카톡이나 이런 거는 일부 그냥 주고받는 카톡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왜곡해서 방송 보도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보면은 역시 꿈보다 해몽이 좋구나, 저 사람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저는 휴대폰 가게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권성동, 장재원을 보긴 봐요. 그래서 소개해서 같이 술을 먹으라는데 내가 거기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그 다음에 그 옆방에 누가 있으면 조혜진 의원이 있었어요. 저 얼마나 원희룡이가 왜 종로에 공천 못 받았는지부터 해서 내가 아니 맨날 가짜 아닙니다 이거 해명하다 벌리다 받고 내 얘기는 반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태균의 스토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봤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 뭐 서울에서 돼지 잡는 날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서울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상 명태균 국감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의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원래 20가지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다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거의 얘기도 안 해서 제목도 제대로 얘기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했지만 대질신문을 할 때 할 거고 내가 너무 열받아갖고 거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어떻게 공천받았는지를 확 얘기해 줄까 하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공천 과정을 전부 알고 계십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중요하신 분들 좀 알아요. 박덕흠 의원 궁금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위치가? 자리가. 근데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주진우 방송에서 근데 그 사람이 야당 제1당의 당대표예요. 아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 예우 다 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예우하기보다는 뭐 막 세게 몰아붙이시던데. 그거 몰아붙인 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막말로 그게 뭡니까? 사기꾼이 지가 나한테 뭐 돈을 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구내식당에 불러서 밥을 한 끼 사기로 했냐, 서울시청 구경을. 아니 내가 서울시장 처음 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네. 거기 7군데 빠진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증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네. 왜냐면 서울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파도 모양이래요. 외국 무슨 지자 쥐가 설명 나한테 다 한 거 아니에요. 지장 되면 쥐가 그거 초대해갖고 서울시청 다 얘기해놓고. 아파트 어디 근데 갔어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청에 지금 증인으로 가야 돼요. 지가 당선되면 불러갖고 구내식당에 밥이라도 사 먹였어봐요. 남자가 내가 거기서 오세훈이 시키고 그리 얘기 하겠어요? 예. 내가 홍준표 고발하는 거 봤어요? 홍준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처음에는 홍준표도 잡고 오세훈, 홍준표 둘이 타겟이었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고소 하나도 안 그랬는데 네. 내 생명줄이 누굽니까? 생명줄? 네. 남창건 변호사지 않습니까? 제 생명 은인 아닙니까? 네. 죽어도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그 남창건 아니 변호사한테 근데 요새는 용서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공격을 거의 안 하시다. 누가요? 명사장님이. 누가요? 명사장님이 홍준표 시장을. 홍준표 시장요? 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해요. 언제 합니까? 아니 내가 일단은 지금 원스텝으로 오세훈 시장 밟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아니, 제가 투스텝으로 하나 홍준표 시장 여쭤보겠습니다. 갑니까? 내가 권성동이가 문제 있다고 올리니까 권성동이가 구속되지 않던가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김상민이 문제 있다고 딱 대드리니까 김상민이가 딱 되지 않던가요? 구속됐어요. 다음번에 내가 오세훈이 안 올려놨대요? 그럼 누구 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 다음은 잘 생각해보세요. 오세훈 구속 갑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입반정 떨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내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늦으면 10일 안에 그 사람들의 신상에 변고가 생기지 않던가요? 생기던데요. 그러니까. 예. 예. 아 오세훈 다음은 홍준표다. 이렇게 아니에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아니에요. 홍준표 아니에요? 홍준표 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누굽니까? 예,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궁금해진다고요. 예. 그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심우정 일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심우정 총장한테 뭘 아니, 물어보려고? 생각해보세요. 네. 저 우리 제 아는 창원의 지인 후배가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저는 5층에 가서 네. 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를 갑자기 4층에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구속된 상태예요. 그러면 포성줄에 수갑을 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개 끌듯이 끌고 와요. 그래서 참고인 앞에서 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은 뭐 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네. 그래 끌고 다니면서 개망신 주면서 상대표 위협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검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인권 하나는 침해를 상당히 받으셨다. 아니 저 남상권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가 특검 가면 더 크게 다쳐요. 그러면서 회유하고 강압하고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나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했느냐. 네. 나는 대한민국 검찰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누구의 지시가 하지 않으면 그분들 많이 배우신 분이고 네. 인품 있고 인격 있어요. 근데 그 누구의 지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시가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윤석열 김건희면 내 마음속에 윤석열 김건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궁금한 거예요. 네. 그분이 궁금하다. 예. 왜 그거는 그렇게 받으셨을 했는지. 거 아닙니까? 대검에서.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궁금해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오세훈 시장이 정말 윤석열 3개월이면 끝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까? 김영선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 초선에 네.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점심 때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오 시장이 왜 그러죠?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오세훈 내가 뭐 시장이 내가 이야기를 아니 내가 대충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거기 있어요. 초선 여성은. 예. 아니 그래서 모 의원이 전화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이가 이런 말을 아니 한다. 국회의원들 여성들 불러놓고 네. 윤석열이 3개월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보고를 됐잖아요. 네. 그럼 초선 의원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던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자신감으로 본인이 이제 대선을 갈 수 있다라는 만용이 그거는 있었다. 잘못된 게 내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김정희 위원장이 생각해 보십시오. 4월 7일 날 네. 보궐선거 승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4월 8일 날 쫓아내는 게 그게 사람이 도리입니까?
예? 4월 10일 날 전화가 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앞으로 명사장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거기서 김웅 나오고 김기현이 나오는 겁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네. 예. 네. 김웅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하여튼 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자하고 다 있습니다. 예. 예. 문자 다 있고.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가 옵니다. 4월 10일 날 10시경입니다. 예. 그래서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김정인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다 들 거 아닙니까? 오래 계시니까. 예. 내가 김정인 위원장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내가 더 떨어졌어. 내가 그 사람 안 시키는데 내 방식대로 했으니까 내가 당선된 거야. 4월 7일 날 되고 4월 8일 날 쫓겨나니까 벌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김정인 위원장한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예. 김정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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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예. 기가 김정인 막히네. 위원장 설득을 시켜서 예. 아, 바보 같으면 정치가 끝났어. 4월 11일 날. 예. 예? 뭐야 1월 11일 날. 예? 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김종인 저 위원장한테 내가 그분을 설득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나경원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 전화를 기다린다. 2달 반 동안 그렇게 시달려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예, 별의 순간에 해갖고. 맞아요. 별의 순간. 그 다음에 윤석열이 전화 기다린다. 김종인은 그런 사람이다. 뭐 어쩌고. 벌써 유튜브들부터 네. 김정인이 거기 꼬이면 안 된다. 뭐 어쩌고 막 나와요. 김정인이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자. 오세훈을. 네.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 새끼 예. 배신 배반형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배신 배반형. 예. 네.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그놈을 또 만듭니까? 예. 제가 윤석열 네. 잡으러 갈게요. 말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김영선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김영선 의원이 저한테 윤석열 전화번호를 줍니다. 예. 자기는 문자를 보낸대요. 예. 문자를 다 주고받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게 다 나와요. 포렌식 하면. 네. 네. 근데 마침 또 뭐 이렇게 이준석 뭐 이렇게 돼갖고 그게 돼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네. 조선호텔에서 막 밥 먹고 예. 한교수 더 저를 그거 하고 예. 검증해갖고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아까 이제 그 행안위에 출석한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의 공천 과정 내가 다 얘기해 버릴까 정도로 국민의힘을 다 얘기하는 거 그 나온 사람 몇 사람 내가 몇 사람 아는 사람들. 예. 네. 근데 눈이 침침해갖고 잘 안 보여요. 예. 근데 여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만큼은 명 사장님이 제일 김종인. 잘. 예.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그저 정권 가져왔잖아요. 그 보궐선거, 지방선거. 네. 그 다음에 해갖고 나한테 전화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이하고. 예. 안 물어봤겠어요? 3일 동안 6, 7번 전화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상민 해달라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영부인이 그때 가장 힘쓸 때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그렇죠. 예. 총선 전인데. 예. 내가 뭐라 해야 돼? 본인이 직접 나는 김영선한테 말 못하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세요. 예. 대놓고 얘기 안 하대요? 예. 누가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봐요. 예. 예, 민주당에 그런 사람 있어요? 영부인한테 전화 가겠어요? 갔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 있어요? 옛날에 그 권양수 여사 사칭해갖고 네. 광주에 사기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자, 어찌 보자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실 비상계엄 내란 세력하고는 같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정리하지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 어떻게 보세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우산이 없으면 예? 비옷을 입거나 비옷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비닐 우산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닐 우산 쓴 거예요? 네. 그 비닐 우산 찢어지면 어떻게? 적어도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뭐라고 내 페이스북에 잘 우는 당대표가 된다고 그랬죠. 잘 우시더만. 그리고 장풍은 태풍이 안 된다 했죠. 예. 저분은 잘 그냥 누가 잡혀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놈도 잡혀가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놈도 잡혀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1.5선 당대표를 네. 3선 4선 5선 네. 아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부장 판사님까지 하셨는데 그분들이 1.5선 판사 출신의 장동혁을 당대표로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모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럼 당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거운 사람 잡혀갈 거 아니에요. 초선들이 잡혀가겠어요. 아이고 안 되는데 하면서 속에서는 그냥 진짜 해바라기 가득히듯이 피고 그 다음에 버거운 사람들은 아이고 지역에 맹주시니까 지방 공천 나가셔갖고 우리 당을 지켜주세요.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물어보면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나경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은 방전이 됐어요. 방전? 예, 방전이 돼서요. 예. 지금 지방선거 때 10불이고요. 총선 때 예. 어느 정도 걷어들여서 그 다음을 하시는 게 예. 자기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대표는 저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원, 다선의 여성 의원이 지명도가 저렇게 높은 의원이 없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그 무슨 대책위원장 지방선거 얘기하는데 대책이 없는 게 무대책이 대책인 것이다. 무대책이 대책인 것이다. 그거 써놨잖아요, 저는 사실대로.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국감 다 불러달라. 그래서 아니 어차피 놀고 있는데 무슨 정기회가 어디 있어요? 경남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충북도 가고 다 가겠다. 지금 이제 딱딱딱 박완수, 그 다음에 김진태, 그죠? 김영환 이게 딱딱딱 보이거든요. 지방선거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오해하는 부분도 가서 해소시켜줘야 되고 또 사실관계도 또 얘기해줘야 되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전화기는 어차피 어디 있어요? 특검하고 검찰에 다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황금포는 검찰에 했다. 다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데이터만 60만 개입니다. 60만 개. 네. 60만 개의 데이터를 특검이 쥐고 있다. 근데 공천과 관련된 수사 속도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혜경, 김태현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가 자기 꼬이고 범죄 있다. 사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이가 다 했어요. 명태균이가 다 했어요. 아니 명태균이가 무슨 뭐 손오공이에요? 8개 10개를 해갖고 막 펼쳐지고? 명태균은 손오공은 아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30억을 미래한국에 영업했으면 영업수당이 20%니까 6억이 나한테 와야죠. 내가 세무조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저한테 김건희의 책 사는 명태균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뭐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네. 후회 안 하십니까? 네? 저는요 솔직히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믿거나 뭐 이런 아니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일을 했습니다. 홍준표하고 일을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해서 약점을 잡아서 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고소한 사람 있습니까? 고발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만들 결과물이라고 나는 일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러면 나를 부정해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그러면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소한 사기꾼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 모 국회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문제가 불거지기 뭐라 해야 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그 문제가 참 안타깝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그 서울 시민들이 제정신이면 오세훈 찍겠냐 이런 말 하셨어요. 왜? 네. 그럼 내년에 아까 서울시장 봤잖아요. 꿀먹은 벌인데 지가 야이 사기꾼 왔구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했어요. 예. 예? 라고 했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꿀먹은 벙어리로. 내가 어저께 재판장 갔는데 김태열이가 먼저 증인 왔더라고요. 예. 거기 기자들 쫙 앉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수위 경비 같은 아저씨가 있잖아요. 내가 김태열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이 사기꾼 쓰레기 같은 놈 내 옆에 앉으란 말입니까? 내가 대놓고 얘기했다. 기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왜? 이 쓰레기 사기꾼 이 쓰레기 옆에 앉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내하면서 놀래갖고 그래갖고 여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그런 자신이 없다. 아니 내가 지금 김태열이는 왜 고개 숙이고 앉아고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말을 못하죠? 명태균을 빨리 인신 구속을 해야 됩니다. 뭐 이 때문에 누가 전화 와서 그랬대. 네. 근데 왜 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죠? 왜 말도 한마디 못하지? 이 사기꾼 쓰레기 같은 놈은 내 옆에 내가 여기 어떻게 앉습니까? 그랬는데 가서 법원 영상 다 돌려봐요. 기자들 다 앉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뭐든지 간에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세훈 시장은 당당하지 못하다. 고로 내년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안 뽑아주고. 아이고 그만 물어봐. 오세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많아요. 내가 뭐라고 대지신문하고 나서 또 네. 터뜨릴 거예요. 재정신을 찍겠습니까? 내가 다부 역지사지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한강버스고 뭐고 딱 오세훈이 수준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시민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